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맨 처음에 고조선 이렇게 배웠고, 그치? 그 다음에 뭐 잠깐 고구려의 동국 얘기를 나오면서 부여가 잠깐 언급이 되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러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래서 삼국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삼국시대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국시대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까지. 가야가 굉장히 오랜 시간 존속을 해요. 진정한 삼국시대를 얘기하려면 이 사이에 있었던 마한, 진한, 변한, 부족국가 형태, 부족연맹체 형태이긴 했지만 삼한, 마한, 진한, 변한을 얘기하는 게 더 삼국시대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동반도 있고 요동반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있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난 시간에도 여기 나오나? 내가 잠깐 지난 시간에 했지만 우리 한민족의 기본 원료는 뭐라고 그랬지? 한민족의 기본 원료. 기본 뭐요? 기본 한민족의 기본 족속, 종족. 이게. 이게 이거 왜 안 넘어가지? 동족인가요? 왜 얘기하시나? 이것도 지난번에 얘기했지. 언어상으로는 알타이어족이지만 과거에는 알타이어족에 속한다라고 해서 알타이어족 안에다가 집어넣었었는데, 최근에 학자들은 뭐냐면 알타이어하고 같은 계열인데 뭔가 얘네들하고 분명히 몽고, 망고스 뭐 이런 투르크, 터키어입니다. 이런 거하고 다르다라고 해서 지금은 학자들은 정의를 내리게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애매모호한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어가 일본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알타이어족이지만 알타이어족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고 뭔가 또 특이한 어떤 언어적 특징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한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렸어. 이게 안 먹어요. 유선님 때문에 이거는 노트북하고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소리는 안 나죠? 네, 소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몽골 인종으로서 그 한족인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민족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족과 예맥을 따로 보기도 하고 같이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예맥족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예족 따로 있고 맥족 따로 있고. 그래서 그 예족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여주는 게, 그래서 우리 고대 국가 연맹체 중에 있었던 게 우리가 옥저 동해 할 때 그 얘가 동쪽에 있는 예족이다, 그래서 동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형태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예족, 맥족은 이 근처에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 요 아래에 있었던 데들을 한족, 요 한나라 한자, 우리나라 한자 이렇게 쓴 이 한족, 이거를 그래서 이것의 원료가 마한, 진한, 변한이에요. 그런데도 고대 학자들이 고대 문서에서 보면 진한은 언어가 달랐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진한은 마한하고 변한하고 또 달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해 밑에가 그 진안 쪽이었는데, 진안은 그래서 진안의 중심이 지금의 강릉, 명주라 그러지. 강릉 일대 그 근처들이 거기서부터 이 경상도, 북도까지를 진안의 범위로 보고, 그 밑에가 변안이 이제 가야국. 그래서 신라는 변안과 진안의 이 토속민들이 합쳐진 상태에서 엄밀히 얘기하면 부여가 멸망하면서 부여의 족속들이 내려오면서 사로 육천의 지도자가 되고, 왜냐면 그쪽이 훨씬 더 문명이 발달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그렇게 된 거다. 사로 육천이 되어졌다.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 내가 얘기를 했지만 흉노족에 관계되어지는 부분들이 되면서 신라나 가야 문명들 자체가 흉노족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더라. 그 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주김씨, 김해김씨 전부 다 사실은 흉노족의 후예라고 고문에는 다 그렇게 나온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민족의 기원은 우리가 북방계와 남방계의 융합설도 얘기를 했고요. 악마문 동굴 얘기했었죠. 바로 이 부분에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요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죠. 여기 하바롭스크가 여기 있고, 근데 요 근처에 있었던 이런 동굴에서 발견된 약 7,700년 전에 이 유골을 DNA를 분석을 했더니 결국은 우리 한민족과 굉장히 유사한 어떤 게놈 분석이 되어졌더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악마문 동굴 고대인족을 이 그래프에다 놓고 봤더니 지금 그 일대에 살고 있는 약간 그 원시적 약간 종족이라고 할 수 있는 울지족이 가장 가까운 유전적 형태를 갖고 있고 계속 이렇게 바뀌어 오더라. 결국은 사모예드족이 나누어져서 에스키모족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에스키모족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진족, 그제? 여진족들하고 거의 한국,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챕터 안에 딱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들 나만의 한민족 자꾸 나만의 어떤 너무 보수적인 국수적인 어떤 민족적 관점을 갖지 말고 사실은 좀 더 넓은 시야의 종족적 관점을 가져라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제? 알고 보면 다 이웃이고 형제고 나와 같은 피줄일 수 있으니 우대적 관점으로 가면 15여진족은 좀 다릅니다. 같은 여진족이 예전에 서쪽에 견융을 막기 위해서 변방지역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축한 만주족들을 15족이라고 얘기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꼭 북방 이동설만이 아니라 이런 남방 이동설과 합쳐지면서 우리나라 한반도와 일본의 어떤 이 종족들이 토착화가 되어지면서 생긴 것이지 과거는 북방설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아까 악마문 동굴을 연구를 하다 보니 남방설과 결합형 형태인데 오히려 남방적 색깔이 뚜렷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하고 이 가장 그 연구 결과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 비슷하다 그랬어요? 어디 있는 사람이 비슷하다? 오늘 우리 한국 사람하고요? 네. 남방 쪽에서. 하여튼 응? 수업 시간에 충실하지 않았구만. 베트남 고산지대 사람들하고 유사하더라. 그 얘기 제가 여기 있죠? 북방계보다 남방계에 더욱 유사하더라. 베트남하고 대만 고산 지역의 고리 본점이라고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갖더라. 그래서 내가 베트남의 북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 하노이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한국 사람들과 썩 섞어놓으면 그렇게 구분이 쉽지 않더라. 베트남의 남방 지역에 호치민이라는 사람은 구분이 돼도 북쪽 지역 사람은 아시겠지만 그저 구분이 쉽지 않아요. 예. 그런 부분. 그리고 심지어 내가 지난 시간에 치유천왕 얘기하면서 또 묘족과 몽족에 대한 얘기했어요. 베트남에서는 몽족이라고 그러고 중국에서는 묘족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조상신으로 모시는 사람이 누구라고? 치유천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뭐냐면 붉은 악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쟁이신 치유천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쟁의 신입니다. 치유천왕과 황제의 헌원과의 싸움에서 사마천 사기에서는 치유천왕이 진 걸로 나오고 우리 환단고기에서는 치유천왕이 이긴 걸로 나오고 그러니까 뭐가 맞다라고 볼 수 없지만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을 저쪽에 생뚱맞은 정확히 광서 장족 자치구주하고 그쪽에 있는 묘족 그리고 베트남의 몽족 이 사람들만 합쳐도 전 세계에 약 1,000만 명 가까이 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치유천왕을 자기 조상 신이라고 모이고 있고 우리 쪽에서도 결국은 우리 조상 중에 한 사람을 어쨌든 치유천왕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다. 굉장히 유사성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수적인 보수적인 너무 짧은 시각의 역사 안목을 갖지 말란 얘기를 내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고조선 얘기했고 어쨌든 부여 얘기를 했고 이제 고구려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넘어가서 그냥 이 마한, 진한, 변한으로 넘어가는 이 백제 관계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홍산 문명 얘기를 했었죠. 혹시 홍산 문명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옥구슬이 나오고 빨간 흙이 있는 그 지역. 그 산에 좀 흙이 좀 빨갛다 그래서 그 산이 홍산이라고 하는데 그 일대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중국의 황하 문명과 양자강 문명과는 분명히 다른 건데 그러니까 전혀 다른 아까 옥은 정확히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대를 구분할 때 구석기 시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청동기 시대가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철기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크게 이제 이렇게 역사를 구분하면 홍산 문화에는 너무나 발달되어 있는 옥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오히려 옥 문화를 한번 언급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홍산 문화를 얘기할 때는 그런 정도의 옥의 기술들이 발달되어 있었다. 모든 장신구 모든 어떤 제품들이 옥으로 만들어져 있더라. 그 얘기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문화와 홍산 문화는 분명히 중국의 문화하고는 다르더라.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게 당시에 료하, 중국말로 랴호허, 이 료하를 중심으로 동쪽인 요동 지역을 약간 잡고 있었던 고조선, 약간 서쪽을 잡고 있었던 요서, 랴호, 시랴호 쪽을 잡고 있었던 동호, 이 동호가 이 홍산 문명의 중심 어떤 국가, 연맹체 형태지,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면서 나머지 주변국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홍산 문명의 주류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국이 이제는 자기네들이 홍산 문화가 은근히 중국의 가장 시발점이 되는 문명의 시초다라고까지 그들이 이미 지금 동북공정의 일원으로 가고 있더라. 이때는 중국이 이쪽에 영향력도 갖고 있지 못한 때였는데 네. 그래서 참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그때도 분명히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담으로 동호가 중국 발음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퉁구스. 그래서 퉁구스가 생긴다고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한테는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했었던 거 기억할 겁니다. 지도가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게 황하고 요게 양자강. 양자강이 길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양자강이라는 표현보다 장강이라는 표현들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자를 쓰면 황하를 얘기하고 강을 쓰면 저희 장강을 얘기했어요. 하강 문화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하강. 그리고 요게 바로 요하, 야호호, 요하. 그래서 이게 요동, 여기가 요서. 이 근처 부분이 전부 다 홍산 문명의 대규모로 발견된 그런 지역입니다. 라는 얘기를 그때 했어요. 주나라의 영역이 최대 맥시멈이 벌어졌을 때가 이 정도. 추추 전국대나 가서도 이만큼 벌어진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아까 홍산문화 고조선 얘기 나오고 뭐 아까 그런 때 나왔을 때는 요 일대밖에는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황하가 당시는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다가 이렇게 나중에는 이게 범람을 하면서 이렇게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맥시멈 마지막에 진나라한테 멸망되기 직전이었던 그런 그러니까 후주, 춘추, 전국시대 그때 상황을 맥시멈 잡아줘도 한 이 정도밖에 못 잡는다 주나라를. 그런데 어쨌든 이 일대는 고조선이 잡고 있었고 이 일대는 동호가 잡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뭐 건용 그 이후에 이제 흉노가 나타나 흉노가 동호를 무찌르게 되고 그러면서 쫙 가면서 훈족이 된다라는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고조선은 환단고개에서 사실은 여기까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있지만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라는 얘기를 하면서 단군이 공하고 결혼해서 환웅이 공하고 결혼해서 난 게 단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믿느냐라는 걸 얘기했었지, 그지? 근데 그건 믿거나 말거나 문제가 그렇게 하면서 나의 민족적 자긍심을 찾으면 그게 그만인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왜 배달의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국사 시간에 주변 사람이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왜 배달의 민족이지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뿌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지.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실 거라는 거지. 그랬더니 어쨌든 몇몇 개 이런 책들에서 보면
조선의 단군 시대 이세대가 배달 시대였던 거고 배달 시대 여기 환국 시대였던 거고 이때의 캡장을 결국은 환인이라고 불렀던 거고 이때의 캡장은 환웅이라고 불렀던 거고 이때의 캡장은 단군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환인, 환웅, 단군 그냥 팍팍 줄여서 그냥 단군 신화가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훨씬 기원전 7000년까지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의 역사까지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뭔가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래도 내 자긍심을 갖는 역사 속에서 자긍심을 갖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것이 마니아튼이야 학자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러나 이거를 주장하는 환단고기 사람들이 좀 더 지나쳐서 이런 부분들을 심지어 수메리 국가를 수메르 족속들 저기 그 중앙아시아 그게 어디야? 그 수메르 있었던 거기까지를 전부 단군이 다 뭐 전 세계를 단군 우리 고대 우리 민족이 다 장악하고 있었다라고까지 그렇게까지 그러면 사실 너무 나간 거죠. 네. 그러면서 막 뭐 한두 가지를 뭐 꼬투를 잡아가지고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그러면서 그래야 그거는 좀 오버하는 거다. 현실 속에서 가자는 거지. 이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었고 이런 작은 들 가져야지 오버해가지고 뭐 전부 다 내 밑에 다 우리 조상이 전부 다 뭐 유럽까지 페르시아까지 뭐 다 그런 식으로까지 환빠들이 가니까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내가 했었어. 네? 자 고조선의 발음이 이만큼이에요. 자 부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북배어가 기원전 238년부터 스타트를 끊으면서 여기서 고구려도 나오고 여기서 동부에가 이렇게 빠져나오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모용시 선비 모용시 그 후연이 침략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쪽으로 밀려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쪽에서 밀려갔다가 복귀하면서 북배어를 이어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끊는 게 바로 금왕이 여기서 나오게 된다고 그러고 금왕 밑에 있었던 그래서 고주몽이 결국 나오게 되는 이 동부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동부에가 말하고 그 일대에 두망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존재를 했었음에도 엄청나게 많은 약 300년이나 존재했으면서도 우리 역사 시간에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다. 같은 부여 족기되었다. 부여의 맥을 이어가는 분명히 나라가 있었다라는 거를 분명히 잊지 말자. 너무 기록이 중국에서도 짧게만 나와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알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분명히 그런 나라가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동쪽에 동에 옥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끝나는 고려쯤 갔을 때 발해가 이제 나타난다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큰 그림으로 보는 겁니다. 음누는 연해주의를 세웠던 음누는 지금의 말갈족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워낙 섞이면서 갈등과 같이 붙어있으면 갈등과 융합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우리가 자리 잡고 있으면서 얘네들이 힘이 약해지면 얘네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우리가 힘이 강해지면 얘네들을 연해주 쪽으로 밀어내고 이런 형태의 상황들이 발생됐습니다. 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환단고기에서는 바로 이렇게 보고 있다. 전기 북부여에서 아까 했지만 후기 북부여로 연결되는 중에서 이쪽에서 쫓겨난 걸로 봅니다. 해부를. 이게 쏘면은 그러니까 적통을 이어가는 계열이라고 보는 거고 여기를 쫓겨가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라인들로 사실은 그 고주몽을 풀어가는 겁니다. 금화 두 번째가 금화가 나오고 대소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주몽의 설화를 보았을 때는 뭐냐면 해모수가 그지? 해모수가 천재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들어봤죠? 그 해모수가 천재의 아들이 누구지? 헤브루야. 헤브루가 하백의 딸 유아 부인하고 이렇게 정을 통해서 낳은 게 고주몽으로 나오는 거죠. 고주몽 설화에는. 그지? 네? 근데 환단고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있는데 그거는 건너뛰는 적자송 상황에서의 나오는 게 그 고주몽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부여의 역사. 그래서 환단고에서는
원래 이 일대에서 시작을 했던 북부여가 좀 더 올라가서 동부여로 쫓겨간 거지. 이쪽에서 막 쳐들어오니까 쫓겨갔고, 그러다가 일부는 내려왔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멸망을 할 무렵 됐을 때 동부에도 멸망을 하고, 이게 그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 뭐 소수리망 때도 한번 망하고 막 이러는데, 이때 결국은 빠져나오는 한 무리의 그 대소왕 마지막, 그러니까 금왕 밑에 아들이 대소왕이었는데, 대소왕의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 하나가 이리 빠져나가고 하나는 이리 빠져나가서 얘네들이 결국은 고구려의 그 제후국처럼 조공을 바치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정상적인 부여의 국가라기보다는 그냥 제후국가 형태를 독립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68년에는 완벽한 투항을 다 해버리는 거고, 얘네는 여기까지 갔다가 심지어 마지막에 부여가 최종적으로 고구려에 멸망을 하게 되는 494년에 결국은 서부여의 어떤 의려 왕자가 이쪽으로 가서 일본의 15세 응신왕이 되다라고, 그래서 일본의 뿌리를 여기서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환단국에 있다. 잘 모르겠다, 나도.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사실은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데 강의가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리뷰였었어요. 이 리뷰였지만 또 들으니까 또 새로운 면이 있었어요. 네? 자, 고구려의 역사는 두 가지 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내용을 지금 나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정사는 기원전 37년에서 나당연합군한테 망한 기원 후 668년까지를 계산해 보면 약 705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705년의 역사를. 그런데 이 무렵에 멸망하기 전에 멸망하기 신당서에 보면 고구려는 900년을 넘지 못하고 라고 해서 900년을 넘은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도 700년밖에 안 되는데 900년을 보는 건 이유는 바로 북부여, 아까 얘기했던 여기 기원전 200 여기는 30년, 이제 횟수는 약간씩 좀 다르더라도 다 그건 이해를 해요. 그건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잖아, 솔직히. 예? 여기 238로 나오지만 그때부터 계산을 하면 약 900년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나당연합군, 그러니까 당나라가 결국은 고구려를 이제 계속 공략해 들어갈 때 그때 보고서에 이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900년을 넘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은 900년 참고적으로 백제가 의정왕이 멸망한 게 몇 년도요? 660년. 그러니까 그 무렵에 결국은 보면 660년 약 8년 차이니까 900년이 채 넘지 않은 거잖아요. 계산상으로 대충. 그죠? 바로 놀랍게도 그들은 고구려 역사를 900년의 역사로 이미 알고 있었다. 근데 고구려만의 역사가 아니라 뭐냐면 부여의 역사까지를 다 합쳐서 결국 900년으로 고구려는 그 적통을 이어가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광개토 대왕 B는 광개토 대왕은 시조로부터 17세 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17세 손인데 근데 중흥서부터 계속 쫙 해봐도 광개토 대왕은 13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대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쨌든 부여의 계승을 계속 이 광개토 대왕 때까지도 결국은 그들은 갖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어떤 형태로든 얼추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누가 뭐래도 부여의 뿌리를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나라다라는 거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죠? 어? 주몽이 동부여에서 도망쳐 나오기까지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었던 부인이 예씨 부인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들을 낳는데 유리였어요. 그지? 그리고 주몽이 졸본부여 쪽으로 밑으로 내려왔는데 졸본부여에서 결국은
만난 여자가 소선호였었어요. 우리가 주목 영화에서 소선호를 나오면 소선호를 누가 연기를 했더라? 한혜진이었던가? 아무튼 네? 그 축구 선수 부인. 기성용 와이프 그 친구가 아마 어머. 소선호 했던 것 같은데 소선호한테는 비류와 온조를 결국 낳았는데 여기에도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일부 자료에 의하면 백제의 시조를 우태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우태는 뭐냐면 부여의 한 벼슬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두 가지 설이야. 여기가 아니라 소선호는 우태의 졸본부의 거연 그러니까 뭐 심지어 이 왕이다 아니면 졸본부의 어떤 핵심적인 그 세력가의 딸인데 얘가 우태라는 벼슬을 가진 애하고 결혼을 해서 난 애들이 비류와 온조인데 이 우태가 일찍 죽어버리고 난 상황에서 주몽이 이쪽으로 왔고 주몽이 안착할 수 있도록 소선호가 도와줬기 때문에 결국은 둘 사이에서 결국은 결혼을 해서 결국은 비류와 온조는 주몽의 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계부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지 않다. 소선호가 주몽이 와서 결국은 이 졸본부의 어떤 왕이 결국은 주몽이 워낙 출중했기 때문에 소선호를 주몽과 결국은 결혼시켜서 그리고 난 아들이 비류 온조였는데 얘네들이 커가는 상황에서 떠나올 때 주었던 깐난아기 때 주었던 칼자루를 유리가 들고 나타나서 결국은 맞춰보니 맞아서 내 아들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얘가 장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 둘째 셋째가 되어져서 얘한테 태자 자리를 물러줘서 유리가 제2대 유리왕이 되어졌다라는 관점. 그래서 그런 관점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이쪽 관점에서는.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가면은 고구려의 역사가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사실은 백제의 역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학설에는 여기에 굳이 해씨, 부여씨를 썼는데 비류하고 온조가 형제가 아니다라는 설도 있어요. 한 부족의 장, 소선호를 따르는 그 졸본부의 부족의 장이 해씨성이고 결국은 온조는 그 정통적으로 부여씨를 계속 받아가는 부여족이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고대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것들이 우리 역사에서 더 중요한 거겠어요? 좋은 거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해서 얘도 주몽의 아들로 이렇게 보여지는 게 훨씬 더 이렇게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역사로 이렇게 보는 게 더 기왕이면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굳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게 나는 오히려 답답하다는 거지. 명확한 자료도 없으면. 그지? 그냥 이렇게 믿고 가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 질문을 또 하나 이제 드릴게요. 백제를 자, 대충 얘기했지만 백제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떠나온 과정까지는 얘기했어. 그죠? 네? 자, 떠나오고 난 다음 백제를 건국하는 과정까지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조 목사님. 아니 유리가 되고서 소선호가 아들들 데리고 밑에 내려와서 뭐 밑에 내려와서 따라가고 싶은 게 그랬다고. 어디다 내려왔죠? 아니 지금 서울 이쪽 어디로? 정확하게 정확한 지식 한번. 그거는 서울이나 한양. 그때는 물론 한양이라고 부르진 않았겠지. 어쨌든. 돌려온 거죠. 옛날에는 육상이 어려우니까 배 타고 강나루로 왔겠지. 저 강나루. 지금 말씀하신 게 네. 제가 보기에도 거의 90% 가까이.
가서 우리 배 도저히 말은 싣고 왔는데 오소선호가 비리 온자와 함께 그를 따르는 가신들 10여 명과 족속들을 데리고 결국은 남하를 한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어디까지 왔을까? 어디까지 왔을까? 몽천, 풍납도, 몽천, 도성. 배 타고 왔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제가 이제 한자는 사실은 다 기억을 못하니까 저쪽 양수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강이 만나는 부하악에 올라서 부하악에 올라서 쫙 사방을 보니 남쪽에는 큰 강이 큰 강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자로 미스 애들은 이해해줘야 이 한자였는지 이 한자였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큰 강이 띠처럼 남쪽으로는 둘러져 있고 동쪽으로는 험준한 산이 자리를 잡고 있고 남쪽으로는 평야가 옥토가 쫙 펼쳐져 있고 옥토 서쪽으로는 바다가 있어서 우리가 천혜의 지형지물에 여기에 도읍을 종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거기서 도읍을 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삼국 사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지형을 가만히 따져놓고 보니 그리고 어쨌든 방금 풍납토성, 몽촌토성 이런 것들이 백제 유물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보아하니 여기가 결국은 지금 거기가 그래서 거기다가 성을 쌓았다라고 하면서 성이 무슨 성이라고 그러죠? 위례성이라고. 그죠? 위례성을 쌓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런 보니 그러니까 그 봉촌토성, 풍납토성 그 일대가 이런 것들도 발견이 다 되고 하니 결국은 거기가 여기 맞구나라고 지금까지 쫙 내려왔었어. 지금까지. 그러면 부하악에 올라서 보니 라고 했던 부하악은 어딜까요? 북한산? 발음도 비슷하다. 부하가 아이를 짊어질 부자 있잖아요. 남부여대 할 때 그 부자 있죠. 그죠? 그래서 아이를 짊어지는 형태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인수봉 자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수봉 뭐 배군대 뭐 이런 거겠지, 그지? 네? 그런데 다르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다르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남쪽에 한강이 있다고 파주인데. 인수봉의 첫 번째 이구점이 뭐냐면 인수봉에 10여 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인수봉에 그때 당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참 힘들죠. 불가능하고. 그럼 인수봉에 올라가면 서해가 바다가 보이나? 이상하네. 그럼 부하학이 이름이 비슷하다고 부하학이라고 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부각이. 응? 그래서 두 번째 연구가 나온 그러면 좀 더 인접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워커힐 있는데 무슨 산이죠? 아차산. 아차산 정도를 부하학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또 학자들은 너무 이 풍납토성 그 하남 그 잠실 요게 송파 쪽에 너무 묘해물돼서 그걸 맞추려고 아차산에 껴맞는 느낌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Understand?
그런데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강은 역사에서 한수라고 쓰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한강이요. 당시. 굳이 왜 한수라고 썼을까? 대전을 뭐라 그러죠? 태전 한밭. 한밭이죠. 한밭전에 태전. 큰 밭이잖아요. 그죠? 근데 손에 그냥 태전. 큰 강을 큰 물길을 그냥 이야기한 것일 수 있다 라는 의문점이 생겨버려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정설로 북악을 바라보고 있었고 여기가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온조가 자리한 자 이렇게 다시 말하면 삼국사에 보면 비류와 온조가 북악에 올라서 딱 보니 이러이러했다. 그런데 미추홀은 내가 서쪽으로 갈 거야. 그래서 신하들이 뭐냐면 아니 되옵니다. 거기는 사실은 바다의 연에 있어서 먹고 살기가 사실은 순탄치 않습니다. 바로 이쪽에 자리를 하시는 게 느느름 옥토에 자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비류는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간 거예요. 간 데가 어디로 간 거죠? 역사에서 어디로 갔다고 나오죠? 배 타고 갔으니까 인천 쪽에. 미추홀이라고 합니다. 인천 사는 사람? 인천을 미추홀이라고 지금 불러요. 그죠? 인천을 미추홀이라고 불러요. 미추홀로 가서 비류가 여기에서 만든 나라가 비류백제예요. 온조는 방금 이쪽에 남아서 있었던 요 지역의 온조백제예요. 그래서 부악에서 서로가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비류는 결국은 망해요. 망해. 또 여기도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망해고 비류가 온조한테 와보니 온조는 흥해. 잘 되고 있어. 거기에 대한 자격지심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자결을 했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온조가 비류를 쳐서 결국은 복속을 시켰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미추홀은 인천이에요? 방금 여기를 풍납토성이라는 전제 조건 그 일대를 위례성 하남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이걸 인천으로 본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가 다른 데라면 여기가 아니라면 여기 인천이 아니겠네? 그죠? 어딜까? 어딜까? 어디였으면 좋겠어? 아니 한강이 남쪽이면 파주밖에 없는데 일산 쪽에 동쪽에 큰 산이 있고 동쪽에 큰 산이 관산. 최근에 설득을 받기 시작한 논리를 내가 말씀드립니다. 최근 이 강이 일단 여기가 어디냐 이걸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름이 비슷한 산이 있지 않을까? 불안산도 있고. 네? 불안산. 평택에 가보면 비슷한 사람이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뭐 글씨를 많이 쓰네. 이렇게 쓸까요? 음악할 때 악자죠? 그죠? 불악산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부악산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그죠? 어? 예. 봉도할 씨 불악산 찾아봐. 평택 한번 찾아봐. 인터넷. 그럼 평택의 아래에는 강이 뭐가 있을까요? 그쪽 지를 아십니까? 안성천이 있어요. 그죠? 안성천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아산만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서해로 흘러가죠. 아산 평택 사이로. 그죠? 오? 불악산 나옵니까? 네. 나오지? 네. 거기서 올라가 보니 남쪽에 안성천인데 지금은 안성천이 고일대가 좁아져 있지만 과거에는 여기에 소금배가 가까이 들어왔다. 네.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수량과 물길이 훨씬 다 컸대요. 큰 강이 있는 거네. 지금도 거기서 뭐냐면 한내, 큰내 그렇게 부른다. 한천 그렇게 부른다. 자, 동쪽으로는 거기도 마찬가지 동쪽으로는 산들이 다 평택도 그치? 평택 바로 이 밑으로는 평야지대잖아요. 그죠? 서쪽으로는 서해가 보이는 거야. 어? 삼국유사에서는 그래서 어디라고 첫 도읍을 지나는데 삼국사기에서는 도읍지를 정확하게 명칭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삼국유사에서는 명칭을 어디를 얘기하느냐? 직산이라고 해요. 직산이 어디 있습니까? 직산이라는 이름을 가질 때. 천안 금강이. 그래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천안에 직산이 있죠. 직산. 직산. 미군 그 미사일 기지 있는 큰 산이 있지. 큰 산이 뭐예요? 거기가 그 독립기념관 뒷산인데. 직산에 가면 위례산이라고 있어요. 풍납토성에 가서 지금 우리가 위례 신도시, 하남 신도시 얘기를 하지만 위례 성을 찾을 흔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위례 산이 있어. 그 산의 정상에 가 보니까 토성 흔적이 천여 년 전 훨씬 더 된 토성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아, 결국은 온조가 내려온 게 직산으로 내려왔구나. 처음에. 이때가 기원전 BC 18년. 언더스탠?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까? 523년. 그래 500m 대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50대 된 사람들이 아까 인수형도 올라가지 못할 정도야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거리 높이에요. 심지어 이 MTB라 그러나 사람 자전거 자전거가 정상으로 올라갈 수. 난 가보지 않았어 몰라. 응? 서울 시민 웬만하면 그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조치원 쪽에 가면은 그 굉장히 중요한 성도 있고. 원래 그 위례성이 그 산성이 지금까지는 뭐냐면 통일신라 시대의 성이라고 생각했지 백제의 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접근해 들어보니까 이 위례 산에 있었던 산에 결국은 그 토성 자체가 더 밑으로 내려가 보니 밑에 유적들이 일부 나오는 거는 결국은 통일신라의 양식이 아닌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거를 주장했구나. 그러나 아직 정사를 얘기하는 학자들은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지.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학자들이 자기가 주장했던 걸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속성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의견들을 인정하면 나는 그때부터가 껍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 학자로서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학자. 이런 새로운 사실들이 나타나는 거죠.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이제 백제의 첫 도읍은 그러니까 결국은 충남 직산이에요. 직산이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직산이 결국은 방금 얘기했던 천안 직산이라고 봅니다. 그 직산이 지금은 조그만 동네로 돼 있지만 당시만 해도 그 일대를 전부 다 직산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다. 조선시대 서거정이 지나가면서 이 일대를 지나가면서 백제를 회상하는 시를 쓸 정도였어요. 꼭 뜬금없이 그 충청도를 지나가면서 평택을 지나가면서 백제를 회상하는 시를 왜 쓰냐고. 직선에 가서 땅 사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지금 연구가 지금 시작된 게 이 직산 연구 시작한 게 10년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국사에서도 아무데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직산 기억하세요. 이 부학선이 아까 병탁이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백제 지역에는 아까 사마시대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죠? 마한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지? 마한이 꽤 오랫동안 족속을 합니다. 근데 고대 국가의 형태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한 진한 변환들이 사실은 기록에 그렇게 오래 남지 못하는 부분들이지만 이미 충청도 그러니까 마한과 백제의 경계선이 바로 충청도 조치원 천안을 이어나는 그 라인들이 결국은 이 마한과 백제에 연하는 경계선상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북쪽으로 땅을 할애를 받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옮겨가면서 그러면서 한성의 백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한성의 도읍을 정해요. 그게 지금 나오는 풍남조선 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직선에 도읍을 했던 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한 잘해봐야 그러니까 기원전 18년이었지만 한 1, 20년 정도 이런 정도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네. 그 건국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직선을 쓴 겁니다. 네? 할 수 없이 지금 위례 신도시라 할 수 없이 위례라고 내가 써놓긴 했지만 이 위례는 지금의 이때 위례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웅진은 어디죠? 공수. 고구려의 침략으로 한성이 결국 공략을 당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공주로 옮겨가게 돼요. 그래서 웅진이죠, 공주가. 그죠? 그리고 성왕 때 다시 사비는 어디죠? 부여로 옮기면서 나라를 국호를 뭐로 또 바꾼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남부여라고까지 바꾼다 그랬죠. 국호, 그죠? 그러면서 나의 족속은 부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죠? 성왕 때. 그래서 왕의 성씨는 삼국사에도 성씨는 왕은 성씨를 부여시로 했다라고 삼국사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중국의 역사에 보면은 백제 왕들의 이름들을 전부 다 조금 이따 아마 중요한 내용들을 보게 될 텐데 거기에 보면 그냥 부여시가 아니라 여시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시가 지금 현재 의령 여시들이 자기네들이 바로 백제 왕족의 후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시는 크게 두 가지 성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여시가 있고, 그죠? 지금 나야자 쓰는 이렇게 얘기해요. 요자를 쓰는 여시들은 자기네들이 백제 왕족의 후손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는 자꾸 반복되면 그걸 만나팀에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어떤 가치와 존엄을 높여가는 거잖아요. 자기 가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라. 자, 다른 이름으로는 한자가 다른 백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백제를 다른 이름으로 구다라라고 해요. 혹시 일본말 아십니까? 구다라나이? 구다라나이가 쓸모없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도 쓰여져. 그럼 반대로 구다라의 나이는 일본말로 부정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부정적 그 전비사라는 건 알죠. 그지? 네? 무슨 나이 뭐 그러면 없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잖아. 아니다, 없다 그런 뜻이잖아. 구다라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귀중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구다라 나이가 쓸모없다. 그 구다라가 바로 백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와요. 굳이 1대에서부터 의자왕까지 다 적어봤어요. 28, 29, 30, 31대까지. 다 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요 시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번성했을 때는 우리 요렇게 해서 한강 유역 여기 강화도까지 포함해서 요만큼 거의 경기도까지를 요만큼을 다 백제가 잡고 있었고, 그지? 여기에 이제 가야가 있고 신라는 요만했었고,
그 심지어 동해까지 이 고구려가 다 요만큼을 다 뭐 실질적인 지배를 치료적 지배를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망할 무렵쯤 되니까 진흥왕 신수비가 그래서 북한산에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요까지 다 먹고 난 다음에 요만큼으로 쪼그라들게 되는 거죠. 이때 1660년 소정방이 이렇게 합동 공격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내가 다음 시간 되면 망하게 된 과정이 얼마나 역사가 모순되어 있는지를 망하는 과정도 내가 설명을 할 거예요. 네. 진짜 그 사실을 알면 너무 어처구니 없이 망한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양직공도라는 양나라 원제 소역이 조동을 위해 방문한 주변의 12개국 사신을 그린 긴 두루마리 그림이 있어요. 약 526년에서 536년간에 그려진 그림인데 요 그러면 뭐 왜 일본 놈들이 온 사신은 요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외국 사절 그래서 일본 외국에 대한 설명을 쫙 해놨어요. 이건 이제 페르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쫙 해놓고 이건 쿠차 그러니까 12개 나라 사신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림까지 있는 가장 오래된 무려 한 거의 뭐 1600년 정도 된 1000년 1500년 이렇게 된 그림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여기에 백제 사신이 있습니다. 백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 가장 오래된 그림이에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그림이에요. 거기에 길지만 제가 다 써놨어요. 백제는 옛 동의로부터 시작되어 이게 이제 쫙 그 말을 이제 풀어서 제가 이걸 마한에 속한다. 진나라 말기에 고구려가 요동을 공략하여 소유하자 낙낙 백제 역시 요서에 진평연을 두고 진나라 이래로 매번 조공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고구려는 어디를 공략하고 백제는 어디를 공략하고 요서가 어디였어요? 요서가 어디였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지? 뭐지? 뭐지? 그지? 아까 그림 쭉 돌아가 볼까? 아까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요게 요하라 그랬죠. 그죠? 여기는 요동이라 그랬죠. 여기는 요서라 그랬죠. 자, 얘가 고구려가 요동을 점령하고 있다는 건 언더스탠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백제는 여기 있었어요. 그죠? 얘가 지금 아까 그 글에 뭐라고 써 있었지? 요서를 지금 이 일대를 점령하고 있다라고 지금 써 있잖아. 뭐지? 역사 시간을 우리 배운 적 있어요? 배운 적 있어요? 제가 근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네? 다시 한번 쫙 가봅시다. 동진의회 때 전지왕 여전, 송나라 원년 때 비위왕 여비. 아까 제가 백제 왕이성 씨를 부연대 여씨라고도 한다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성은 여씨의 이름은 전, 성은 여씨의 이름은 비. 제나라 행명 때는 동성왕, 이 성은 여, 이름은 태. 그러면 아까 뭐 여기 보면 어디 갔어? 전지왕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으로부터 관직을 받는다. 양나라 초 여태는 동성왕의 정동장군이 된다. 고구려가 여러 번 침공하는데 521년 보통년 양나라 무대 때 여룡, 이때 룡은 무령왕을 얘기해요. 이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려 고구려를 격파했다고 이른다. 백제는 여기서부터 잘 봐요. 백제는 고마라고 부르는 도성을 다스리며 지방읍을 담로, 제가 그 담자를 한자를 제가 사전에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옮겨 적진 못했는데 이렇게 나무 목변에 이렇게 쓰는
쓰더라고요. 근데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담노 이런 고마 담노 이런 것들을 한자를 해석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지? 그거는 그냥 그때 그 사람들이 부르던 거를 중국식으로 한자 발음 기호 표기 문자를 중국식으로 그냥 했던 거다. 조선도 그런 거다. 내가 그런 얘기 분명히 했었지. 그지? 네? 해석하려고 하지 마. 좀 이따 담노의 뜻에 대해서 내가 또 얘기를 해줄게요. 담노라고 부르는데 중국의 군현과 같다 라고 했어요. 22개의 담노는 왕의 아들, 형제, 종친에게 나누어 다스리게 한다. 주변에 작은 나라들은 뭐 이래 나라들이 있고 이거 뭐 전라도 있어요. 속한다. 말과 의복은 고구려와 같고 두 팔을 벌려 걷지 않으며 절을 할 때 한 다리를 펴지 않는다. 모자는 관이라 부르고 저거를 복사 바지는 곤이라 부르는데 중국말이 많이 사용된다. 이것은 진한의 분속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근데 키포인트는 아까 이게 백제가 진평현을 두고 요서에 진평현을 줬다라는 얘기. 근데 내용은 내가 빨간 걸로 안 해놨네. 고마와 22개 담노. 요것만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송나라서 이 동이족과 만주족 열전 백제전에 보면 백제군은 본래 고구려와 더불어 요동의 동쪽 천여리에 있었는데 제가 오타입니다. 고구려는 요동을 빼앗고 백제는 요서를 빼앗는다. 가짜가 저렇게 쓴 게 아닌데. 그죠? 아까 같은 내용이죠? 백제가 다스린 건 진평군 진평현이다. 양서에도 양나라의 역사를 적은 양서에도 북사에도 남사에도 통전 등에도 똑같이 이 글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삼국사역이나 삼국유사 고대사를 적은 책에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데도 언급한 책이 없습니다. 근데 중국 지들은 그걸 언급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얘기 보세요. 통전 백제전에 보면 진나라 때 고구려는 똑같이 이미 요동을 차지해 다스리고 백제 역시 요서와 진평 두 곳을 차지하여 군을 둔다. 라고 문헌통계에 보면 진평은 당나라 때 유성과 북평 사이에 있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유성과 북평이 어디냐? 중국 학자들이 얘기해 보니까 현 요녕성 조양시, 북평은 하북성 나나 인근의 노령시. 저기다 제가 지도를 조금 놓을 걸 그랬네요. 이게 아까 요하였으면 난하는 요렇게 여긴가로 흘러가는 게 난하예요. 네? 조양시는 요 근처가 조양시예요. 네? 요령성. 그리고 나나 아까 북평은 요 일대 안쪽에 있는 거예요. 하북성 허베이. 네? 물림군의 송서지리제도 진평현이 있다. 중국 땅 지리지에 흠전만구 원료고라는 거에 백제조에 보면 여기도 원나라 마담님의 문헌통고 오타입니다. 이르기를 진평은 당나라 때 유성과 북평 사이에 있고 실제 지금 금주 영원과 광명 근처이다 라고 원나라 때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진평에 대해서. 이거 봅시다. 계속 봅시다. 역사책 계속 인용을 하는 거예요. 삼국사기 상대사 시중장 최추원이 쓴 글에 보면 고구려와 백제가 전성기에 강한 군대가 100만이나 되어 남으로는 오월을 침략하고 북으로는 유, 연, 제, 노를 뒤흔드니 중국의 큰 좀이 되었다. 라고도 보이고요. 환단곡이 아까 이제 잠깐 환단이 100% 신뢰하지 않지만 그래도 자존심을 갖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 그냥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책입니다. 고구려 국뽕기 백제는 제, 노, 오, 월 등을 평정하고 관설을 설치 호적을 정리하여 왕작을 분봉하고 험난한 요사의 군사, 주둔, 정벌한 곳에 세금을 고르게 보여 내지에 그러니까 본토에 준하게 했다. 요 나라들을 평정했다고 나오고요. 명치였냐는 뭐 이렇게 했다. 여기도 여기는 11년에 제노 5월의 땅이 나에게 속하여 땅이 나에게 속하여 나라가 강대해졌다. 북사 백제전에는 백제는 진나라 때부터 송나라, 남제, 양나라 때까지 장강 좌우에 있다. 장강이 아까 어딘지 분명히 얘기를 했죠. 뭐지?
여기도 보면 오나라는 강서성에 있어요. 월나라는 절강성에 있어요. 중국 갔다 온 사람 유영, 허베이, 하구성에 아까 그쪽에 허구성. 제 나라하고 손으로는 산동반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공자 맹자가 다 이쪽 출신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장강의 좌쪽은 강소성 남부도 있고 절강성 북부가 있고 오른쪽은 안휘성과 안후이성이라고 했어요. 강서성. 뭐지? 응? 남제서 백제전에 보면 부희가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10만의 대군들을 갖고 이끌고 왔다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부기의 수도는 지금의 나양에 있었어요. 걔네가 배 타고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한성이 됐던 충청도를 왔을까? 아닐 거 아니야. 그지? 못 했어요. 못 오지. 이미 뭔가 중국 땅 어딘가에 사실은 백제가 자리 잡고 있었고 얘네가 그걸 공략하려다가 실패를 한 거잖아. 내용으로 본다면. 그치?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몰랐던 백제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돼요. 지금 보면 하북성, 허웨이성이 여기고 강소성, 방금 산동성, 안의성, 강서성, 절강성 지금 요 일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었잖아 지금. 그지? 백제를 얘기하면서 조박사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지금 없는 얘기를 지금 아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광서 장족 자치구의 수도인 남령. 중국의 모 학자가 아까 진평현이 거기 있었다. 백제가 있었다 그랬잖아. 이 학자는 뭐냐면 아까 진평을 요일대로 봤잖아. 그죠? 네? 이 사람은 뭐냐면 진평이 거기가 아닙니다. 이 남령 정확히 지도로 따지면 거의 요 일대가 남동쪽으로 한 요 정도 되겠네. 남동 쪽이라고 그랬구나. 그럼 이 정도 되겠네. 여기가 바로 진평현입니다. 라고까지.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찾아가 봤더니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거. 거의 이제 끝날 때가 됐으니까. 네. 놀라운 걸 발견하게 진짜로. 동네 이 길 가보니 어떤 동네가 있냐면 백제향. 백제 동네란 말이잖아. 그죠? 동네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중국말 조금 하는 사람, 중국말 조금 읽을 줄 아세요? 자, 중국말로 이게 백자를 뭐라고 읽는지 아세요? 중국 가서 술 마실 때 뭐라고 읽어요? 흰 백자 쓰면 빠이주라고 그러죠. 그요? 빠이주라고 그러죠. 그지? 예? 흰 백자나 일백 백자나 똑같이 빠이로 발음을 합니다. 중국에서. 예? 정확히는 빠이지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한테 너 이걸 발음해봐 라고 하니까 그냥 백제라고 발음. 한국 발음. 그래서 또 물어보면 백제라고 하는가 아니면 대백제 이렇게 발음. 아니 대박제 이렇게 발음. 중국식의 발음을 절대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읽을 때. 그동안. 사칭성 거기요? 여기 남영성 요 일대 남영성에서 이만큼 남동으로 이만큼 이 동네 이름이 백제향이 있어. 그리고 이 안에 또 들어가 보면 백제허, 유적허 있잖아. 유허 할 때 허자. 백제허라는 동네가 또 있습니다. 뭐지 도대체? 백제가 우리가 알기로는 저 구석대기에 이거 강서성인데? 그러니까요.
백제가 그 한반도 그 요리에 있던 놈이 어떻게 지금 이 여기서부터 요 일대 이렇게 아까 전부 다 막 다 훑었잖아. 어? 그러면서 심지어 장강 좌우에 있다 뭐 막 아까 그 얘기도 막 했었잖아. 그럼 이 산동성, 강소성, 안의성, 절강성, 뭐 강서성 요 라인들 쭉 따라 심지어 여기까지도 백제가 그런 나라였어.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걸 배워본 적도 없는 나라. 응? 오늘의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갑니다. 다음 시간 계속 할 거야. 어? 문영왕에 대해서 아는 대로. 문영왕에 대해서. 문영왕 네. 바닷속에 아니 이건 아니에요? 문무왕. 문무왕. 신라. 문영왕 네? 문영왕. 돌 국물이 많이 나왔다. 유물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 백제 역사를 바꿀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가 됐었던 시발점이 문영왕릉 발굴에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문영왕릉을 발굴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정말로 한 번도 도굴된 흔적도 없이 정말 그랬었는데 이거를 3일인가 일주일 만에 발굴을 끝냈다는 거예요. 정말 그거를 몇 년 동안 해서 발굴을 하면서 했었다면 어마어마한 이것들을 더 찾아낼 수 있었을 텐데 불과 며칠 만에 그냥 전부 다 잡았어요. 혹시 참 문영왕릉 발굴했던 내용들을 참고적으로 이 비화 그냥 인터넷 한번 찾아보면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이 문영왕릉이 백제의 역사의 껍질을 벗기는 결정적인 계기를 하게 됩니다. 무덤들이 많이 있는데 뭔지도 몰랐었고 거기에 이제 지판석이라 그러나 그게 발견됐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묻혀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밝혀진 그래서 문영왕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대부분 신라시대 것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뭐 그냥 금관총이니 천마 그림이 있어서 천마총이니 뭐 이렇게만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묻힌 사람을 정확하게 알기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이게 정확하게 그 지판석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땅신한테 미안한데 이 땅을 내가 좀 살게. 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쉽게 얘기하면 이 묻힌 사람이 그 땅신한테 이 땅을 샀다라는 거를 증표예요. 그래서 이 돌덩이에다 그 글을 써놓은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 무덤의 주인이 밝혀진 거예요. 그 무덤에 요거는 내가 한자로 봐야 되나? 저기 있네. 사마왕. 그리고 사마가 누군가 했더니 바로 문영왕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일본의 가장 오래된 책이 일본 서기잖아요. 그죠? 얘기 들었어요. 일본 서기에서도 사마에 대한 얘기들이 쫙 나와요. 왜 사마냐? 여기도 써있지만 일본으로 가다가 그 가당도 일본말로 가까라시마인데 가까라시마 여기에서 나와서 섬에서 섬을 시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섬에서 난 놈이야. 그래서 그냥 표기를 한 게 사마라고 표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알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서 사마예요. 문영왕이 그럼 섬에서 난다고? 섬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백제 왕 중에서 백제 땅에서 낳지 않은 유일한 왕이 문영왕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생겼죠? 예. 네? 이게 문영왕릉에서 출토된 거고요.
일본의 규슈에 있는 그 후나야마 고분, 일본의 후나야마 고분이 가장 오래된 그런 무더기로 역시 여기도 발굴된 그 고도 유물들이 발견된 건데 거기서 발견된 거, 발굴된 거예요. 청동거구. 당시의 청동거구는 완전히 상류층만 있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또 중국의 아까 그 강서성이나 이런 쪽에 그 요령성, 요일대에서도 무덤들에서도 똑같이 이게 발견돼요. 똑같이. 똑같은 형태. 그래서 아까 중국의 문제까지도 거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후나야마에서 발견된 금동 신발이에요. 이건 문영 왕래에서 발견된 금동 신발이에요. 후나야마에서 발견된 이게 금제 관모예요. 이거는 문영 왕래에서 발견된 관모예요. 그런데 익산에선가 발견된 금동 관모를 보면 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또 익산에서 발견된. 얘보다도 더 완전히 이런 식이에요. 똑같아요. 오늘의 미스테리는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갈 텐데 오늘 마무리 더 갈 데가 없어요. 끝났어요. 오늘은. 자, 지금 중국 땅에서도 백제가 나왔고요. 그죠? 일본 땅에서도 백제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알아서 내가 언급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일본 땅에도 백제라는 지명이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지? 백대라는 지명이 있어요. 아까 귀수에. 네? 거기도 백제라는 지명이 있어요. 일본 쪽에 백제의 영향이 많다는 정도는 우리가 알았어. 그동안에. 그렇잖아요. 네? 심지어 칠지도, 그러니까 7개의 가지가 있는 이런 칼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칠지도에 보면 거기 써있는 게 보면 아까 근수구왕, 근초구왕, 근수구왕 있었던 그 무렵에 그 근수구가 태자가 일본에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를 거기에 누구한테 이렇게 하사하니 근데 문헌 자체는 이게 하달조예요. 내 준혼이 뭐 이런 식인 게 쉽게 얘기하면 하사하니 이게 병문이 써있고 아까 후나야마 고분에서도 글자를 판독하기 힘들지만 그런 유사한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칠지도는 아니야 좀 칼 그런 문구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백제의 땅은 백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충청도, 경기도, 전라도만의 땅이 아니라 결국은 중국 요령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산동반도 그 다음에 그 밑에 상하이 쉽게 얘기하면 절강성 그 밑으로 내려가서 저 밑에 어디지? 아까 그 광족 자치구 거기에 아까 그 남영 거기 일단은 거기까지만 걸으면데 거기에서도 백제의 흔적들을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흔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뭐냐면 내 백제의 영토 점령을 했던 영토인 것처럼 중국의 기록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중국의 영토였던 거지. 다시 말하면 통일신라 이후에 산동반도에 이게 뭐지? 칭다오에 청도에 신라방 신라원 이런 것처럼 그냥 집단 거주지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영토였던 거지. 자, 아까 왜 문영왕릉이 망이 거기 가서 가다가 태어났을까? 그게 담노라는 걸 제가 기억을 하라 그랬죠. 그죠? 담노는 다시 말하면 담노는 빼앗은 땅의 영토를 담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노에 아까 중국의 군현 같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담노에는 아까 그 양직공도에 보면 22개의 담노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누구를 보낸다고 돼 있지? 여기 보면 담노는 왕의 아들, 형제, 종친에게 나누어 다스리게 된다. 그치? 결국은 일본의 큐슈 지방은 백제의 담노였던 거고 결국 그 담노를 그총 뭐지 오야봉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곤지가 그러니까 문주왕의 동생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문주왕의 동생인 곤지가 결국은 가다가 곤지의 와이프가 임신한 상태인데 거기서 가다가 중간에 낳은 게 문영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담노의 지배자. 지금 현실적으로 곤지는 아스카 문명 일본에서의 시조, 아스카의 시조로서 떠받치는 그런 신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담노라는 것 자체가 방금 뭐냐면 결국은 일본의 그 지역도 담노였던 거고 소위 말하면 중국의 그 지역들이 다 담노였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백제에서 그럼 그렇게 많이 영토를 합작했던 거예요? 옛날에 배 타고 가서. 자, 그럼 담노가 어디까지 있었을까? 놀랍게도 인도네시아까지.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문물게 안 된 게 아니고요. 인도네시아까지. 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타이완. 한국과 비슷한 사람은 백제 이민, 백제 어마어마한 나라였던 거예요. 백제는. 그래서 이 담노가 말이 변해서 가장 가깝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 비슷한 단어. 당나라? 아니, 아니지. 비슷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아주 쉽게 있잖아요. 글자로요? 네. 한나? 아, 오케이? 신라 때잖아요. 제주도. 아, 네? 제주도? 다른 나라. 제주도 아, 탐나라 그랬잖아 옛날에. 밤나고 응? 이 담노가 그럼 무슨 뜻인지만 한번 언급하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그냥 굉장히 누구랑 듣기 시작을 해서 오늘. 담노의 어원은 한자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담노가 한자가 내가 이렇게 썼지만 이게 맞냐 틀리냐라고 얘기하는 건 쪽팔리는 짓이라고. 네? 담노의 어원을 거기서 보면 다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물이 뭐냐? 고구려때 방금 얘기했잖아. 내가 땅을 빼앗은 그 땅을 다물, 식민지를 다물이라고 해요. 다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물이 뭐 다물 뭐 다물 이렇게 되면 뭐가 되지? 판물 담배라.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지역마다 바뀌면서 어원이 바뀌면서 또 마찬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로 바뀌냐면 대만, 대만 이렇게 돼. 이렇게 어휘가 바뀝니다. 제가 오늘 정말로 고지왕값도 막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예? 하여튼 뭐 좀 족보간에 골치 아픈 막 꼬이는 얘기까지도 내가 다 해줬는데 그거는 한번 다음 시간에 내가 기억나면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 강의는 오늘 백제 얘기니까 어쩌면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3월 초에 했을 때 백제 두 번째 얘기를 하겠지만 늘어지면 세 번째 강의까지 갈 수도 있어요. 백제.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 끝내는 걸로 하고, 자, 여기 중에서 오늘 강의에 대해서 한번 느낌 먼저 한번. 너무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려주셔서
조금은 조금은 약간 충격적인 얘기 같아. 근데 내가 지금 없는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역사실 전혀 배우지 않았던 것이 뿐이었지. 그다음 조박. 그 직사는 거기 형태 크기가 백세라고 나왔습니다. 확신 갖게 됐습니까? 응? 그 지형상으로도 그 충청도랑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지형은 이만큼만 아는데 빨리 가서 땀 나야 돼. 저기 많이 나오면. 그리고 백제가 큰 나라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도 항상 의문이 고구려가 이렇게 크고 셌는데 그 백제하고 신라 그걸 요것만 있었다 보면 그걸 못 먹어서 그러는데 그 이 새가 훨씬 컸기 때문에 고구려가 이렇게 뭐 백제 신라를 이렇게 붙여가지 못한 게 아마 백제의 이런 큰 그런 거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해요. 오래전에 고구려가 계속 세력이 엄청 계속 그랬었으면 사실 백제하고 신라를 복수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까. 근데 백제가 이렇게 새가 고구려만큼 맞먹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이게 남쪽으로 다 붙어가지고 못한 거 아닌가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작은 어떻게 신라가 또 서북통일을 했는지 그건 다다음 시간에 밝혀지니까 그 백제가 어이없이 많이 네. 결국은 사실은 미리 힌트를 주면 뭐냐면 항상 망하는 건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내분입니다. 내분이에요. 고조선이 멸망한 것도 내분에 멸망한 겁니다. 위만조선이 결국은 왕검성을 그렇게 얘네들이 공격해 한 나라가 공격해 들어올 때도 결국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철통같이 지켰었어요. 그것도 군사력이 13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결론은 뭐였어? 내분으로 고조선이 멸망합니다. 고구려가 멸망하는 과정도 백제도 사실은. 백제가 멸망한 과정 나도 그거 알면서 이럴 수가. 우리는 의자왕에 대해서 정말 나쁜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러면서 다시 생각했어. 그냥 참고로 의자왕의 한자로 뭐예요? 그래도 왕 이름 붙일 때 그래도 약간 그 상징을 하잖아요. 그죠? 의롭고 자애로운 오를 의자에다가 자자가 자비 자애롭 그 자자예요. 마지막 왕을 그렇게 이름 붙여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와 이렇구나. 도대체 그러면서 나 화가 나. 내가 역사학자도 아닌데 도대체 역사하는 새끼들은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분함을 가질 정도로. 왜 그러냐면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너무 매달려 있는 거예요. 단지 신채호도 방금 우리 백제가 요서 지역을 공략하고 제나라 오나라들을 전부 했었다라고 단지 신채호도 사실은 100년 전에 그걸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지 신채호는 정말 대단합니다. 내가 공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 100년 전에. 우리 최 선생님. 나는 글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백세의 역사가 죽은 게 그 완전히 작고 그다음에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그 성령 들으면서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렇게 인정이 돼요. 백제라는 문화를 갖다 해서는 역사를 축소시키고 없었던 것들이 중국 내 땅에 가 있는데 그게 몸이 들어오면서 상황으로 바꾸면서 그게 우리가 이랬어라기 그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든다는. 우리가 참 역사에서 부끄러운 역사지만 반드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왕건이 후손들한테 남겨준 게 훈유 10조로 남겨졌잖아요. 그런 쓰지 말고 절대 쓰지 말고. 그 정확히 하면 기호 이남 사람을 절대 중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호남 살았어. 그러니까 기호는 일부의 충청도도 들어가고 추구 네, 전라서 그 기호를 학자들은 그 제천의 의인들이 정도 보거든요.
기호지방이니까 경기도 하남, 기호 이남. 서울 이게 경기 이남, 이게 이남, 충청 이렇게 남쪽. 이쪽으로 네. 경기 안에 이기죠. 네. 언제든지 다시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관에 거기에 부업해서 기록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조선이 뒤집어지고 한 과정 속에서 중국을 대국으로 섬겼으니까 역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의 역사는 죽었고 그 다음에 또 죽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백제가 우리가 이렇게 내가 찾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어쨌든 여러 자료들을 찾다 보면서 중국의 그런 그나마 저런 기억들이 있으니까 사실 가야는 중국에도 기록이 거의 없어요. 가야도 사실은 대가야 뭐 금가야 키가 우리를 알려줬는데 그걸 좀 더 안타까워. 그나마 그래서 백제는 그래도 중국의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인용을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 가야도 고분분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지면 그러면 이게 발굴이 되어지면 가야 역사도 좀 더 정리가 되겠지. 또 우리 아니 뭐 백제가 아닌 게 아니라 말씀하신 직산 쪽으로 그냥 육상이 발달이 안 되고 해상으로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해상으로 해서 서해안 쪽으로 직산 그쪽으로 평택 그쪽으로 들어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뭐 네, 처음 들었어요. 저런 얘기는. 그리고 그러니까 백제가 우리가 예. 뭐 통일신라의 해상 강국 얘기하지만 예. 이미 백제는 어마어마한 해상 강국이었다. 예. 고구려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중국과 교역하는 건 전부 해상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 백제의 땅이 그쪽으로 중국 산동성에서부터 이쪽으로 천진에서부터 천진. 남쪽 강서성까지 네. 아까 저 백제 향을 그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면 백제라고 딱 얘기한다는 것이 네. 그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죠. 아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대백제라고 하고 네. 실제 그런가요? 백제를 물어보면 대백제라고 하는 대백제. 대자가 없는데도 네. 대자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 의식 속에 이미 거기에 남아있는 거지 지금까지. 네. 대단한 것이고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저 의자왕 있잖아요. 네. 의자왕이 마지막까지 살았던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실원사 의회에서 저기 계룡산 의주로 가다 보면 고암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또 강암절이라고 하는데 조그만 암자예요. 절벽 밑인데 그 사찰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아무튼 뭐 어쨌든 멸망하는 과정 그 과정으로 다시 또 이제 함께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담노에 대한 부분을 계속 더 다음 시간에 더 이렇게 좀 더 파고 들어가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 대표님은 그 뒤에 조금만 들어가지고 근데 백제가 해상 무역이 발달했다는 건 아는데 그렇게 영토를 확장했다는 건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도 많이 영향을 줬다고 문물 같은 거 그런 거는 많이 영향을 줬다는 정도 말았지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영향을 준 게 그게 이제 영토 확장하면서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여러 가지 뭐 물건 같은 것도 거기서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그래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걔네가 국가의 형태를 채 갖추기도 전에 여기에서도 사실은 말을 안 하고 지나갔나? 여기 보면 일본의 천지창조는 음과 양이 부부로 만나서 결국은 자식을 낳을 때가 되었으니 그때 담노를 토대로 결국은 땅을 만들어내고 라고 일본 세계의 천지창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 그 담노는 이 담노를 또 쓰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거 있죠? 요 담자, 그죠? 불안자 두 있어요. 이 담자. 로자는 뭐 길로자였던 것 같은데, 요거. 뭐 이렇게. 근데 이걸 해석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저거 좀 해양을 승선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예. 어쨌든 그 담로가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담로가 같은 일본 설계가 쓰여진 거는 7세기 무렵에 쓰여졌어요. 그들은 일대 천왕을 진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자로는 신무천왕이 되는데, 신무천왕은 얘네들 말은 기원전 660년이니까 한 700년에 그때 즉위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기원전에. 예? 근데 내가 일본 역사를 계속 얘기하지 않는 게 사실은 그건 다 그냥 썰인 거고 다 그런 거고, 공식적인 천왕의 존재가 등장하기 시작한 게가 실적으로는 7세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쇼토쿠 태자, 그죠? 성덕 태자라 그러죠? 이게 나타난 게 결국은 500년대, 그러니까 500년, 그러니까 기원 후 500년 요 어간이에요. 그럼 그게 6세기, 7세기. 그 무렵부터가 천황제도가 제대로 좀 성립이 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방금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망한 게 7세기잖아요. 그죠? 문영왕이 아까 활동했던 시기가 밝은 500년대 요때예요. 기원 500년. 그래서 그 무렵의 영향들이 이 일본의 국가 천황제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결국은 그 백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까 곤지가 여기서는 문주왕의 동생이었지만 계로왕의 아들이에요. 네. 곤지가 추앙을 받는 거예요.